4월 24일 21시 40분 한국 교민 전원 탈출. 수단 내전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철수에 실패할 때 혼자만 교민 전원을 구출한 나라. 작전명 프로마이스, 약속을 지킨 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라이언입니다. 미 육군 특수전 사령부 출신으로 현재 국제위기 대응협회 총괄 책임자죠. 20년이 넘는 특수작전과 위기관리 경력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의 그 사건은 제 오랜 경험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그날도 워싱턴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글로벌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여러 개를 번갈아 확인하며 수단 내전 상황을 주시했죠.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수단 군벌 간의 갈등이 내전으로 확대되어 수도 카르툼 전역의 총성과 폭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공항은 완전히 마비되고 각국 정부들은 자국민 철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CNN 뉴스 하단에 작은 자막이 흘러나왔어요. 한국 특수작전부대 28시간 만에 교민 전원 탈출 성공. 솔직히 처음엔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력도 크지 않은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국민 전원 구출이라는 작전을 해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굴을 찡그리며 화면을 노려봤죠. 어떻게 그 작은 아시아 국가가 세계 최강 대국들도 해결하지 못한 철수를 성공시켰다는 거지. 즉시 정보팀에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본 후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은 프라미스라는 작전명, 즉 약속이라는 의미의 작전을 진행했더군요. 그것도 한국의 신임 안보실장이 미국 국빈 방문 일정까지 반납하고 직접 총괄 지휘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졌던 거예요. 한국은 공군 수송기와 공중급류기를 급파했고 707 특임단과 공군 공정통제사 등 전투와 경호, 의료 인력 50여 명을 즉시 투입했습니다. 심지어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이순신함과 특수전 전단까지 동원했죠. 이런 종합적인 접근법은 나토 작전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건 미척군 동료 분석관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직 철수 경로를 계산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작전의 섬세함이었습니다. 수단 내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을 먼저 수도 하르툼으로 집결시키는 과정에서 이동이 불가능한 위치에 교민은 방탄 차량으로 직접 이송했어요. 여기서 특히 제 마음을 울린 건 한국군 특수부대 지휘관이 무전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교민을 집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의 작전 과정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직행 도로에는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하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33시간 동안 교전 지역을 피해가며 이동한 끝에 한국 공군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는 포트 수단 국제공항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어요. 더 놀라운 건 외교적 역량이었습니다. 탈출 경로 중간에 반군 검문소를 만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뇌물이나 정치적 협상이 필요한데 한국 특수부 대원들은 전술적 위협과 외교적 설득을 적절히 혼합하여 검문소를 통과했다고 해요. 이건 전문가인 제가 봐도 고난이도 작전이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한국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인 5명과 다른 국가의 민간단체 탈출도 지원했다는 점이에요. 자국민 구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타국 국민까지 구출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결정이었죠. 저는 밤을 새워 이 작전의 모든 자료를 분석했죠. 작전 보고서를 읽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작전의 완성도였어요. 군사, 외교, 정보, 물류가 하나로 통합되어 완벽하게 진행된 과정이었죠.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배워야 할 작전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위기 대응 방식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곧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일관된 패턴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단에서 보여준 한국의 모습은 특별했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죠. 수단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제 기억 속에서 오래된 영상이 떠올랐어요.
1992년 LA 폭동 당시의 장면들이었죠. 당시 저는 해군 특수부대 훈련을 받고 있었고 폭동 상황은 우리 부대의 케이스 스터디가 됐습니다. 로드니 킹 사건 이후 LA는 완전한 혼돈 상태였어요. 경찰은 철수했고 도시는 불길과 약탈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코리아타운에서는 독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옥상 위에 한인 상점 주인들이 무장한 채 서 있었어요. 당시 훈련소에서 본 그 영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가족과 이웃을 지키려는 사람들. 나중에 그들은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문화에 남게 됩니다. 최근 저는 LA로 날아가 당시 상황을 직접 겪었던 한인들을 만났어요. 지금은 70대가 된 김영호 씨는 작은 카페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김영호 씨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우리는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했죠. 이건 우리 가게였고 우리 삶이었으니까요. 이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어요. 그들은 정부를 비난하거나 도움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했죠. 김영호 씨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그가 겪었을 고난을 상상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 대부분은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가족과 우리 이웃,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수단 작전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려는 깊은 결의였죠. 한국계 미국인들이 LA 폭동 중에 보여준 이 행동은 미국 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현재까지도 인터넷에서 루프탑 코리아는 자기 방어와 공동체 보호의 상징으로 회자됩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재탐구는 계속됐고 마침내 2021년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던 그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카불 공항의 절망적인 장면들, 비행기 날개에 매달리는 사람들, 많은 현지 협력자들이 버려진 모습들. 그 당시 저는 국방부 자문역으로 철수 작전에 간접적으로 관여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때였죠.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만 철수시키는데 급급했고 현지 협력자들은 뒤에 남겨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라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아프간 현지 협력자 391명 전원과 그 가족들까지 모두 구출했어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위해 여러 정보 채널을 통해 재차 검증했죠. 이 미라클 작전의 실행 과정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위험을 무릅쓴 한국 외교관과 특수임무단의 행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최근 저는 한국으로 건너가 이 작전에 참여했던 외교관들과 군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서울의 한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김일웅 참사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되든 안 되든 해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눈빛에서 저는 위기 상황에서의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김 참사관은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아프간 현지 직원들과는 이메일을 통해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카불 공항으로 모이게 했지만 그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을 동반했다고 합니다. 버스에서 탈레반에게 잡혀 14시간을 찜통 속에서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 구타를 당한 이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한국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구조된 아프간인의 증언이었습니다. 42세의 아흐마드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약속을 지켰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 경력 내내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버려야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쩔 수 없다는 변명 대신 우리는 함께 간다는 원칙을 고수했어요. 저는 아흐마드 씨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탈출한 391명 중 46%가
아동과 유아였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자국과 관련 있는 성인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전체,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아이들까지 구한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작전 성공을 넘어선 인도주의적 성공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했어요. 우리도 한때 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도움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오늘날의 위기 대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이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한국이 가진 또 다른 특성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전투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도주의적 행동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문화적 가치관이었죠. 수단에서는 자국민을, LA에서는 이웃 공동체를, 아프간에서는 협력자들을, 한국인들은 책임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라클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프간 사태 이후 저는 한국이 자국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의 국제재난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벽에 세계 지도를 펼치고 각 재난 현장마다 마커를 놓았죠.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재난 현장에 항상 제일 먼저 도착한 구조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2010년 IT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3년 터키 대지진까지 각 재난 현장의 첫 사진들을 보면 한국 구조대의 모습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저는 직접 터키로 가서 한국 구조팀이 활동했던 현장을 방문했어요. 잔해 더미 사이를 걸으며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들은 아직도 한국 구조팀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구조견 토백이의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어요. 토백이는 무너진 건물 아래 생존자들을 찾아냈고 그 모습에 현지 시민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구조대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구조팀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들은 최신 장비도 갖추고 있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에요. 기술보다 사람에 중점을 둡니다.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감정까지 돌보죠. 실제로 한국 구조팀은 드론과 로봇을 활용하면서도 항상 사람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는 방식을 고수했어요. 그들은 희생자 가족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을 직접 안아주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이런 접근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구조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 중심의 구조 철학이었습니다. 속도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는 인간적 연결과 공감이 더 중요했던 거죠. 이런 한국 구조대의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람을 구하고 안아주고 끝까지 남아 도운 후 조용히 사라졌어요. 저는 이런 모습에 감명받아 노트북을 열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세계에 알려져야 할 이야기였어요. 제가 더욱 놀란 건 한국의 위기 대응이 단지 정부나 군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국민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그것을 지원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했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명령을 내리고 국민이 그것을 따르는 하향식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반대였어요.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일어난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국가가 사실상 부도 직전이었을 때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금목걸이, 심지어 금메달까지 내놓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의아했죠. 서울에서 만난 경제학자 김태현 교수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벚꽃 아래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은 세계 경제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입니다. 정부가 지시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무려 227톤의 금이 모였어요.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닌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당시 금을 기부했던 박미영 씨를 만났을 때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더욱 놀랐습니다. 박미영 씨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나라가 어려운데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보태야죠.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게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민 주도의 위기 대응은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2020년 코로나19 초기 한국인들은 정부 지시 없이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손소독제를 나누어주고 취약계층을 돕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요청이나 보상 없이 오직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제 경험상 미국이라면 몇 시간은 토론하고 몇 시간은 책임 소재를 따지는데 소비할 시간에 한국은 이미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말하기보다 행동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이것이 매우 효율적인 위기 대응으로 이어져요. 이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캠퍼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위기에 강한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국가 시스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의식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이런 문화는 어떻게 형성된 걸까?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한국의 위기 대응은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고도로 통합된 시스템임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군은 군사 동원뿐 아니라 재난 시 민간 협력 요원으로도 즉시 투입되어 저는 이런 유연한 역할 전환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강릉 산불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군인, 소방대원, 공무원,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다음 행동을 이어갔죠. 이 모습은 미 특수부대의 최고 수준 훈련보다도 더 정교해 보였어요. 한국이 위기에 강한 이유는 단순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조화롭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건 문서화된 매뉴얼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집단적 대응 능력입니다. 박 교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수단에서, LA에서, 아프간에서, 그리고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보여준 능력의 비결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바로 집단 지성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국립박물관을 방문하고 역사서적을 탐독하며 이 패턴의 뿌리를 찾아 나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안범준 교수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카페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인의 위기 대응 능력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생존 전략입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여 끊임없는 외부 위협을 받아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한 공동체 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을 발전시켜왔죠. 커피를 마시며 안 교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까지 한국은 끊임없는 위기와 변화를 겪어왔어요. 그러나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공동체는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었죠. 일제강점기에는 산속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이어갔고 6.25 전쟁 중에는 가족을 잃고도 동네 아이들까지 데리고 피난을 갔으며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마을 단위의 자치 조직을 통해 생존했어요. 저는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을 기록하며 점점 더 깊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들은 한국인들에게 패망이 끝이 아니고 침묵이 복종이 아니며 무너짐이 단절이 아니라는 강한 회복력을 심어주었어요.
안 교수의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죠.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정신은 더욱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이런 집단 행동의 명령이나 지휘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코드가 존재하는 것처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 움직였어요. 저는 이를 자발적 질서라고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개인으로는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죠. 이는 수백 년에 걸친 공동체적 생존 방식이 집단 무의식에 각인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기 대응 훈련을 인위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하는 반면 한국인들에게는 이것이 역사와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DMZ 근처의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저는 90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작은 시골집 마당에서 만난 이 할머니는 6.25 전쟁 당시 난민으로 남한으로 내려왔고 이후 마을을 재건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을 보며 그 세월을 상상했죠. 우리는 항상 다시 일어섰어요. 집이 불타면 함께 지었고 먹을 것이 없으면 나눠 먹었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 단순한 말은 한국인의 위기 대응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었어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위기를 이겨내는 것, 그것이 한국의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강인함이 있었죠. 저는 밤늦게 호텔방에서 이 모든 관찰과 인터뷰를 정리하며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위기 대응 전문가로서 저는 한국의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위기 대응 능력은 첨단 장비나 정교한 매뉴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문화적 토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미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한국인들은 개인적으로는 조용할 수 있지만 위기 앞에서는 전체가 군대처럼 반응합니다. 이건 기술이 앞선 국가가 아니라 정신이 살아있는 국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모든 발견을 세계와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위기 대응 방식을 하나의 학문적 모델로 정립하기로 했어요. 지난 20년간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연구해왔지만 한국만큼 독특하고 효과적인 모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계속해서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어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학적 위기 대응론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제안했고 현재 국제 위기 대응 전략 지침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체 왜 그런 거죠? 늘 받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에 기대어 잠시 생각한 후 제가 발견한 한국인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요. 첫째, 기억력입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그것을 현재의 위기 상황에 적용합니다. 둘째, 정서적 유대감이죠. 그들은 단순한 계약적 관계를 넘어 깊은 정서적 연결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요. 셋째, 집단적 행동력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실천력이 있죠. 넷째, 속도와 적응력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요. 마지막으로 책임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외부 도움만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특성들이 모여 한국만의 독특한 위기 대응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세계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지역 분쟁, 기후 재앙, 경제 불안, 사회 갈등까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종종 한국의 모델을 떠올립니다.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초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공동체의 힘이 진정한 회복력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결코 첫 번째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지만 항상 첫 번째로 구조 현장에 도착하고 항상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실천으로 세계에 자신들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정말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접근법입니다. 지금 저는 전 세계의 위기 대응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 한국인을 기억하라.
당신이 가장 외롭고 절망스러운 순간, 어쩌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누군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구조해 줄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수단 내전, LA 폭동, 아프간 철수, 그리고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발견한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이 모든 현장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매일 그것을 보며 저는 영감을 얻습니다. 이것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위기 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히 생존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공동체를 보존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가치를 한국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한국의 위기 대응 모델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을 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동쪽을 바라봅니다. 지구 반대편 그곳에 저의 새로운 스승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위기 대응 사례를 연구하고 그 교훈을 전 세계와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속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